다음 17번입니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역시 글의 논리적 전개 확인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나의 끝에 보면 상이한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끼리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접촉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보세요.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랜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접촉을 통한 언어의 분화죠. 그렇죠? 예, 나에서는 접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접촉을 통한 언어의 분화를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용상 접촉의 분화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가 뒤에 오고 접촉이 앞에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 다음에 다가 오면 돼요. 그 다음 가에 보면 현대사회에서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계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가 분명히 상정될 수 있을 때 그에 상응하여 언어의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그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뿐이다. 즉 언어와 연관된 계층의 구분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라에 보면 보세요. 그렇다라도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잡히다, 제피다 등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실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층에 의한 언어 변화는 밀접히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라도는 뭐야죠? 이건 역적관계 접속어죠. 그죠? 그럼 앞에서 뭐 얘기했어? 가에서 계층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나에서 그렇더라도 학력과 관련된 언어의 변화는 밀접하다라고 해서 반박했죠. 그러니까 나다, 즉 접촉이 있다, 다 접촉을 통한 언어의 변화, 언어가 분화한다. 라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분화는 미미하다. 언어의 분화는 미미하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니죠, 그죠? 예, 가에서 언어 분화는 미미하다. 라에서 그렇더라도 학력과 언어 분화는 밀접하다. 라는 상반되는 주장이 제시됐으니까 결국 나다 가라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그럼 그놈이 어떤 나쁜 놈인지, 왜 사형을 당하는 나쁜 놈인지를 객관적 근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앞에 얘기했던 것을 반복했어요. 즉 주장을 다시 전제를 다시 주장으로 활용한 오류를 우리는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기. 그 다음 1입니다.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1번이 즉 주장과 근거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이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아니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서로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거 화합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럼 분열이 왜 어떻게 화합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분열은 화합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얘기만 반복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논의 교류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국민의 67%가 사형제도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정당하다. 여러 사람이 찬성한 것이므로 맞는 것이다라는 것은 대중애의 호소입니다. 이것도 오류가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책, 많은 사람이 선택한 영화가 반드시 좋은 영화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대중애의 호소라고 합니다. 3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보고 어찌 열을 알겠습니까? 즉 하나를 가지고 열을 판다는 건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니 혜림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 같구나. 국어 공부라는 한 과목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일반화시켰습니다.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나를 뽑으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면 나쁜 사람, 즉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택지가 단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흑백 논리의 오류. 선택지가 단 2개밖에 없다,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싫어한다, 좋아한다, 중간 감정은 없는 거죠. 이런 걸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번입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 즉 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 문제. 이런 문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상,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다. 문제의식,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관심이 없어서면 관심을 환기시키면 되겠고요. 방법을 몰라서이면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죠. 조사 내용,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식이 높습니다. 즉 직원들의 관심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2-3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기부 유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 인식은 높으나 참여는 낮죠. 그죠? 괴리,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다. 그럼 서술 방향,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습니까? 즉 직원들의 기부 유형의 직원들에게 기부 유형의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기부 참여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면 될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번, 직원들이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맞죠 여러분? 그 이후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기부 유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했지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2번,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관심, 잘못된 것입니다. 3번,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맞습니다. 4번,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의를 촉구한다. 분명. 자, 결과 분석이 뭐였습니까?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 분석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4번도 잘못된 글쓰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의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적 확인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다. 경찰의 강력한 난수가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기초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4번,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일으켜왔다. 그 결실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할까?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서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경찰의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번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경제성장에 비해서 국민의 어떤 기초질서 지키는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기초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어떤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내용상 관계없는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서 여러분 제가 서술상 특징 설명드렸죠, 그죠? 서술상 특징에는 뭐가 있었다?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가 있고, 묘사, 그리고 논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근거를 갖추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장과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정했다. 주장 반박. 기존 주장 반박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반박. 그 다음 용어 정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와 열거, 예시, 열거를 사용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이거 아니고요. 참 죄송합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림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뜻 문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이다. 예시, 즉 문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용됐고요. 그림 문자란 문자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이고 그 예로는 상형 문자를 들 수 있다. 정의 사용됐고요. 뜻 문자는 단어를 상징적인 의미의 기호로 표현한 문자로서 한자가 대표적이다. 반면 소리 문자는 알파벳과 같이 단어의 요소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 문자가 가장 발달된 문자인데 그 중에서 으뜸은 한글이다. 적은 수의 기본자로 많은 말소리를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들었죠, 여러분? 그럼 주장과 근거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의 들어가 있고요. 예시, 열거 사용됐죠, 그죠? 하지만 주장에 대한 반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엔 23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사형 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억입니다. 우리 국민의 70% 정도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대로 사형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일까?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2006년 미국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유지하고 있는 주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기대일 뿐임을 말해준다. 결국 앞선 여론조사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인데요. 그건 뭐야? 근거 없는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인간에 대한 너무도 잔인한 제도이다. 사람들은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돌팔매 처형의 잔인성에는 공감하면서 어째서 독극물을 주입하고 전기의자 등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둘의 본질은 같다. 결국 사형제도는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실제 흉악한 범죄율을 낮추는 예방 효과도 기대보다 낮다는 것이 미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실제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럼 사형제도 존폐 논란을 문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필자의 주장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억, 즉 기존의 여론조사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니은, 미국의 통계자료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겠죠. 자, 기억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니은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대중의 통념을 반박하는 자료이자 필자가 주장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옳지 못한 것은 3번입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쓰는 문화가 책의 문화에서 가장 우선이다. 쓰는 이가 없이는 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글로 옮길 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지혜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매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는 특별하고도 고통스러운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줄과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줄과 글맥을 이어갈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줄기찬 노력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읽기보다 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이 책 한 권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쓰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가 도래하면 그때에는 지혜의 르네상스가 가능할 것이다. 읽는 문화의 실종, 그것이 바로 현대의 특징이다. 신문의 판매 부수가 날로 떨어져 가는 반면에 텔레비전의 시청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예시이면서 동시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 시청률은 증가하고 신문 판매 부수는 낮아집니다. 대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신문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예시입니다. 깨알 같은 글로 구성된 200쪽 이상의 책보다 그림과 여백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만화책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예시입니다. 자, 이러한 예시자료는 무엇을 뒷받침합니까? 읽는 문화의 실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는 문화가 읽는 문화를 대체해가고 있다. 읽는 일에는 피로가 동반되지만 보는 놀이에는 휴식이 따라온다. 대조입니다. 일을 저버리고 놀이만 쫓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 않는가. 보는 놀이가 머리를 비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읽는 일이 장되지 않는 한 생각 없는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책의 문화는 바로 읽는 일과 직결되며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자, 그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글을 쓰는 것은 고도의 훈련 과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많은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쓰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라야 지혜에 의해서 펼쳐진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쓰는 문화가 발달해서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책을 쓸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르네상스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는 읽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생각하는 사회는 읽는 문화가 아니라 보는 문화가 만든다? 여러분 이건 지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어찌 보는 문화가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까? 예, 당연히 보는 문화는 생각하는 문화를 떨어뜨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역시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1번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는 동물은 멸종될 위험이 있다. 2번 육식 여부는 현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3번 석기와 함께 발굴된 동물뼈의 흔적을 통해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4번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 조사를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본능과 소화력을 갖췄다.
어떤 동물은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음식을 하나만 먹는 것은 이런 단일식품 생활은 도박이다. 그 음식의 공급이 끊기면 그 동물도 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는 동물은 멸종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4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전 주자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고기를 먹었다.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일만 먹었을 것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선을 고기를 먹는지 여부로 정했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200만 년 전 6월 사구의 치아에서는 이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인류학자 맷 스폰하이머와 줄리아 리소프는 이 유골의 치아 사기 질의 탄소 동위 원소 구성 중 13C의 비율이 과일만 먹은 치아보다 열매, 목초를 먹은 치아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생활 동위 원소는 체내 조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발견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상당히 많은 양의 풀을 먹었거나 아니면 이 풀을 먹은 동물을 먹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 2번 육식 여부는 현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사람 속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자 현재에는 연구를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육식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그런데 같은 치아에서 풀을 씹어 먹을 때 생기는 마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식단에서 풀을 먹는 동물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래전에 멸종되어 26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묻혀있던 동물의 뼈 옆에서는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이 뼈와 석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다. 어떤 뼈에는 이로 씹은 흔적 위에 도구로 자른 흔적이 겹쳐 있다. 그 반대의 흔적이 남은 뼈들도 있다. 도구로 자른 흔적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남은 경우다. 이런 것은 무기를 가진 인간이 먼저 먹고 동물이 이빨로 뜯어 먹은 것이다. 우리의 사냥 역사는 정말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만 세대 정도다. 따라서 자 2번은 관계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석기와 함께 발굴된 동물뼈의 흔적을 통해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도구를 써서 동물을 잡아서 먼저 먹고 남은 고기를 나머지 동물들이 먹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 조사를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자 선택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있다. 즉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과 학습이다.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다. 학습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 변화, 학습은 지속적 변화다. 그 다음 과학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이는 지적 변화에 초점을 둔 학습 개념이다. 과학을 통한 보람은 지적 변화. 자 근데 보람이 지적 변화일까 여러분? 일단 선택지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선물만은 아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특히 그와 같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 자 그런데 학습이라 할 때에는 경험한 것 모두를 다 지칭하지는 않는다. 학습이란 경험한 결과 상당히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학습은 곧 지속적인 변화다. 자 그럼 맞습니다. 결국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과 학습이 있고 학습은 지속적인 변화다. 예. 자 약을 복용하거나 우리가 몸이 필요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변화는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 학습을 개념화하는 데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여 보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의 변화에 따른 학습,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 지식 획득을 학습으로, 그 다음 보기로 하며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면 자 유의미한 인간의 경험, 즉 예를 들면 무엇을 배운 결과 삶의 보람을 느낀 것은 학습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 그럼 이때는 뭐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유의미한 인간의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경험에 의한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응? 즉 정의적 측면을 통한 학습이죠, 여러분. 뭐 어떤 것을 배운 결과 삶의 보람을 느꼈다면 그거는 지적인 획득, 지식의 획득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결국 정의적 측면의 학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 과학을 배워서 그것이 참 삶에 도움을 주는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적 변화에 대한 초점에 맞춘 학습이 아니란 얘기죠.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학습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사실들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자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글의 주제와 제목은 밀접합니다. 자 그럼 주제를 찾는 방법, 핵심어를 찾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을 찾는다. 그리고 예시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곧 주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는 자신이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 쓰는 사람이다. 그가 발견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일 수도 있고 본능의 진실이거나 영혼의 전율일 수도 있다. 어쨌든 소설가는 그것을 써서 발견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 자, 소설가에 대해서 말했네요. 소설가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소설가의 역할, 소설가의 사명, 역할. 어쨌든 소설가는 그것을 써서 발견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발견자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소설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뒤흔들어 놓았다. 심란한 얼굴로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자들의 관심이 문학에서 멀어져가는 현상은 차라리 표면적 위기라고 한다. 정보혁명이 초래한 현실의 복잡성 때문에 인생을 관찰하고 뭔가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런 무력감이야말로 한층 더 심층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버렸다. 자, 디지털 시대와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의 역할 변화를 얘기했네, 그렇죠? 디지털 시대는 소설가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즉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버렸다. 또 독자 스스로 이야기의 중요 지점에 개입하여 뒷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픽션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CD로 출판된 셸리 잭슨의 하이퍼텍스트 픽션 피치워크 걸은 예시입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다중인격의 역동성과 여성적인 몸의 상징성을 잘 표현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결국 하이퍼텍스트 픽션, 즉 독자와 소설가가 함께 써가는 이런 소설로 소설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와 소설가의 변화가 이 글의 제목,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자 2번입니다. 그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됐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의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쿤넨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자, 예술의 어원을 말했습니다. 예술의 어원, 숙련된 기술.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예술의 어원, 예술의 어원에는 기술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두드러지긴다. 그러니까 원래 예술의 어원에는 무슨 뜻을 뭘 포함하고 있었다, 여러분?
자, 초기에는 기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죠? 그랬다가 자, 그랬다가 18세기 들어와서 미적인 의미, 즉 미적인 의미만을 18세기 들어와서 미적인 의미만을 예술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술의 어원과 의미 변화를 얘기했네요. 그죠? 이 글의 주제는 예술의 어원과 의미 변화입니다. 모두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전개수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역시 단락의 논리적 연결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지의 확실한 힌트를 찾고 그 다음에 정답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접속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접속어. 라에 보면 또한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또한은 대등 병렬적 관계에 사용되는 접속어입니다. 자, 그럼 또한의 앞과 뒤는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즉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서 교환됩니다. 즉 인간이 상품을 만들어냈지만 상품은 인간을 떠나서 교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과 대등한 관계의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다 해보니까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즉 시장에서는 상품이 주체가 된다. 또한 시장경제 법칙을 만든 사람은 사람이지만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그죠? 따라서 다와라는 어떤 관계다? 대등하다. 즉 상품을 만든 주체는 인간이지만 시장에서는 상품이 주체가 된다. 또한 시장경제 법칙을 만든 사람도 인간이지만 거꾸로 상품은 시장에서는 시장경제에 따라 교환된다. 그러니까 다와라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다와 라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 나에 보니까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앞서 상품을 얘기한 건 다였고요. 시장 법칙을 얘기한 건 라였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 결국 다와 라에 대한 결론을 내겠죠. 그죠? 따라서 다라 나로 연결된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다라 나로 연결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라나가 두 개 있네요. 그렇죠? 다라나.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겠습니까? 가가 앞에 오는지 가가 뒤에 오는지 찾으면 되겠네. 근데 자, 이처럼 했으니까 이게 결론이잖아. 그렇죠? 즉 나가 결론이니까 그럼 앞에 가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2번입니다.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 즉 주장을 펼쳐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조금 귀찮더라도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들 중에는 앞으로 500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평소에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구환경보호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 제시.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건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역시 사실 확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선택지부터 먼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야, 여러분 이거 자
선택지에서도 이미 답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책 읽기가 훈련이나 노력 없이 마음만 먹는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2번,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그 다음,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한 변수를 작용한다. 그 다음, 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자, 보시겠습니다.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4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개발에 도움을 주는 유연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가 틀린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좀 더 볼까요?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앞서 2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인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긴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이 능력을, 즉 무슨 능력? 기억, 상상, 표현, 기억, 생각, 상상, 이 표현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계된 능력을 키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4번에 있었죠.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35번입니다.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추론하기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문제는, 중간에 들어간 내용 추론하기 문제는 앞과 뒤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라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 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사상,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계에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 듯 싶다. 이러한 현실, 모든 것이 서양화된 현실이게 되겠죠.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 남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 이거나 아니면 국수주의, 즉 우리 것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태도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왜요?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우리 것을 얘기하면 배타주의적 자세, 아니면 내 것을 지키려는 옹호적 태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을 말하면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전통을 말하는 것이 정말 보수적인지 알려면 제일 먼저 전통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호랑이가 무서운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 호랑이를 만나봐야 되겠죠. 그럼 전통이 보수적인지를 알려면 전통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즉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그 다음 또 하나 뭘 알아야 돼? 계승되어 온 전통을 살피면 되겠지. 그치? 현재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전통들이 정말 낡은 것이면 그것은 보수적이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현재 전통한 계승이 낡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전통을 보수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겠지. 따라서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계승되어 온 전통을 보면 그것이 전통이 낡은 것인지 낡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내용 추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번에는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역시 내용 추론하기 문제입니다.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1900년 들어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즉 인간은 자신의 두뇌의 10분의 1, 즉 10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제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보면 흔히 자기 뇌의 10% 쓰지 못한다. 천재 과학자도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른들도 자신의 그 두뇌 능력의 상당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라는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학교는 잘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의 100분의 1, 10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나머지 부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된다. 개성적인 인간과 두뇌 활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적절치 못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바닷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자, 바닷속 생태계를 얘기했습니다. 바닷속 생태계, 얘는 지금 특정한 종만 득세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이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그럼 이런 바닷속 생태계는 왜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인간 생태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즉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율성이 극히 낮다. 역시 인간 생태계도 특정한 집단만 존재하면 결국 이것은 효율성이 낮다. 자, 따라서 필자는 인간 생태계에서 특정한 집단만 존재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무엇에 빗댄 거예요? 바닷속 생태계에 빗댄 거죠. 결국 바닷속, 이게 원관념이고요. 바닷속 생태계가 보조관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따라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쉬운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비유 또는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자, 그럼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다? 유추의 방법을 썼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44번입니다.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광장에 걸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라는 대한고등학교 연수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자 내 가슴 마구 뛰었다. 자,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여러분 여행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비행기로는 나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다. 날짜 들어가 있죠, 그죠? 여행의 날짜 언급되어 있고요. 여행의 목적 들어가 있고요. 자,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대한 공항 청사는 곧 성냥갑처럼 작아졌고 푸른 바다와 들판은 빙빙 돌아가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은 정말 아름다웠다. 어떤 감상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감상. 예. 꿈속을 헤매는 방랑자가 된 것일까? 예, 감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동기와 목적이 있고요. 출발할 때 감흥 들어갔고요. 출발 때 날씨와 시간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행지의 노정과 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4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전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 역시 논리적 전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된다? 힌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힌트 보겠습니다. 기억,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도구를 만들 줄 알았다. 그 다음 도구가 발달해서 그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도구를 만들 줄 아는 게 먼저입니까? 도구가 발달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발달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겠죠. 따라서 디귿 다음에 뭐가 온다? 자, 기억이 연결되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보면 필리핀이 고산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눈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 예시를 포함하는 주지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예시는 어떤 것에 대한 주지예요? 어떤 주지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까? 니은에 보면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이 자연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극복하게 된 예시가 바로 필리핀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뒤에 뭐가 오면 돼요? 니은이 오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자, 정답은 3번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비문학 독해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비문학 문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 다 일일이 풀어볼 수는 없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문학 문제 유형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그 일정한 어떤 문제풀이 원리에 따라서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답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